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책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확대 묶여졌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도 마찬가지 서울 전체가 전부 다 묶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대까지도 묶어버렸습니다. 거래가 완전히 가뭄 형식, 절벽 형식을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따라 호가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 정도로 지금 대출이 엄청나게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값 하락의 트리거는 이 토호제가 다시 재생산하게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11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 범위가 확대된 대책 발표가 나왔는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책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4개월 전인 6월달 이후부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망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전망한 대로 시장의 전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6월 28일 강의 영상입니다. 이 당시에 이재명 정부의 핵폭탄급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발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2025년 하반기부터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이니까 2025년부터 집값이 폭락해야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입 아프게 설명해 드립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저의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들 보기 쉽게 모아놨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대세 하락장은 2027년 이후에 도래된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집값은 한순간에 급락, 폭락할 수 없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 침체형 천천히 완만히 하락하는 그런 장세로 접어들 거다. 따라서 우리가 한순간에 폭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조 증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 여러 가지의 트리거들은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그 트리거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러한 트리거들이 발생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고 여러 강의 영상들을 통해 말씀해드렸었습니다. 자, 매매 전세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이 되고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제가 2024년부터 항상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2025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총 3가지 규제가 본격화될 거다. 첫 번째, 대출 한도가 축소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 총량이 축소될 거다. 세 번째, 대출 금리는 중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의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또 하나는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아파트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안에 대한 부분을 25년 7월 8일 강의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 정책 나오면 부동산 폭락 초토화됩니다. 이렇게 제가 자극적이게 제목을 썼지만 지금 당장 폭락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이러한 트리거들이 발생이 됐을 때 대세 하락장의 하락이 본격화돼서 초토화된다. 이런 강의 영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상화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규제 지역을 확대시키겠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규제 지역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수요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정될 거다라고 말씀해드렸고 또는 서울 전체 또는 수도권 전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확대 지정하게 될 거다. 소규모로 한다면 한강벨트 라인 쪽으로만 하게 될 텐데
저의 개인적 견해로선 서울 전체를 묶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아하니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확대 묶여졌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도 마찬가지 서울 전체가 전부 다 묶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대까지도 묶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범위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또 제도들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료시키고 한시적 유예제도인 양도세 중과, 배제, 또 장특공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상화 조기 종료될 거다. 상생 임대인 혜택 같은 경우 뭐 처분 요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또 LTV 한도가 축소될 거고 대출 금지가 들어갈 거다. 0% 다주택은 한 푼도 안 나올 거고 법인코인 주식 담보대출도 금지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사각지대 대출 규제 P2P 온투어법을 개정시켜서 또 강화시킬 거다. 그리고 외국인 규제 정책이 나올 거다. 근데 이건 지금 이미 그 이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주 목적 제외 대출 금지가 되게 될 거다. 6개월 이내 처분 및 전입 조건이 나오게 될 거다. 자, 이건 7월 8일 날 강의했던 영상이지만 이 자료는 6.27 대책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만들어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대책이 나와서 대책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한 이후에 7월 8일 날 강의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5기 초과된 아파트는 또다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될 거다. 스텔스 DSR 3단계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근데 이걸 높아질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가상금리. 그리고 주담대 만기 40년, 50년, 30년 만기로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조건부 전세대출 중지가 될 수 있다. 이 당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갭투자 불가, 그리고 선수의 채권 말소 감액,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될 수 있다. 근데 우선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조건부 전세대출만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이 두 가지는 추가적으로 시행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본격적으로 더욱더 강화해질 거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 수준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20%로 상향 조정하겠다. 내년부터 대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기지 신용보험, 모기지 신용보증 중단 사태가 일어날 거고 이것도 나왔죠. 전세보증 축소될 수 있다. 예상하는 건 70에서 80%. 근데 지금 현재 80%까지 축소된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DSR 확대될 거다. 아직까지는 전세대출 전반적인 DSR이 적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1주택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지금 현재 금지되지는 않았고 2억까지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조달금리 상승과 여러 시장금리 상승으로 중금리 유지하면서 상승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5년 9월 29일 날에도 강의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죠. 추석 전 규제지역이 먼저 발표가 될 거고 개인적으로 서울 전체 및 수도권 전체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석 이후, 추석이 끝난 이후에 토제 발표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 전체로 묶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 이유가 토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지정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국토부 장관으로 이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10월 말 정도,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이제 지정권자가 확대 지정될 거다. 국토부 장관으로. 근데 10월 20일부터 토제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아마 진행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
토지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토지가 지정이 되면 투자자가 들어오지 못해서 투자자가 들어오지 못하면 거품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왜곡이 없어진다. 지금 매도인들이 호가를 높이는 이유는 투자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가를 높인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실수요가 들어오는 시장은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다. 투자자가 들어와야지만 가격에 거품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오는 시장인 강남 3구를 제외한 그런 지역 일대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품이 생긴다. 근데 토지가 전반적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아예 거품이 꺼지게 된다. 그래서 호가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왜냐? 거래가 완전히 씨가 말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규제지역까지 지정이 되면 실수요 입장에서도 대출 한도가 완전히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극감, 거래가 완전히 가뭄 형식, 절벽 형식을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호가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서 전제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집값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가 생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전부 다 해드렸었습니다. 추석 전후 연달아 초강력 부동산 규제 발표, 전망, 규제지역 토지 지정,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발표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발표된 요 보도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풀어드리고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어느 지역으로 지정을 했냐? 서울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의 지역까지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제가 말씀드린 바 경기 지역 일대도 상급지 지역까지도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게 과천, 광명, 성남 일대, 성남 분당, 수정, 중원구, 또 수원시에는 영통, 장안, 팔달구, 그리고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이렇게 12개 지역까지도 추가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권 일대는 이 지역들이 상급지 지역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은 대부분 경기권 일대에서 하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로 풍선 효과가 과연 일어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동안구 바로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 만안구죠. 그런 지역 일대는 수요가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일부 그런 지역, 좀 좋은 지역 일대에서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서울 외곽 지역 일대 그런 지역대까지도 막 집값이 폭등하고 뭐 이런 집값 상승세가 지속화되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이게 왜냐면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혹여나 만약에 그런 지역까지 있다면 그냥 다 묶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가 10월 16일 목요일 일자로 지정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금 지정된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기존에 지정됐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체 전부 다 묶었고 또 서울 인접되어 있는 상급지 경기권 지역 일대까지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뭐 고양시 일대,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이런 지역 일대가 힘이 지금 쉽게 상승의 힘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뭐 안산, 시흥, 뭐 용인, 기흥, 광주, 오산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 힘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혹여나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아무리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락이 수년 동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으로만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저가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다라고 판단된 지역과 그런 아파트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붙어서 조금은 반등될 소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서울시장처럼 집값이 막 상승되고 그런 구조가 나오기는 어렵다. 자, 그렇다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어떤 이런 규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과 세제, 청약에 대한 그런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과 청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LTV, 우리 대출 받을 때 LTV 무주택, 1주택 기존에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70%였죠. 1주택도 이제 처분하는 조건에서 70%. 근데 이게 40%로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은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원래 60%까지 받았었죠. 근데 이게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지역들은 이렇게 70%까지 다 대출을 연끌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다주택도 대출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젠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고 40%까지 축소된 상황이다. 다만 생애 최초자 같은 경우에는 LTV가 그대로 7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전입 의무가 있죠.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또 6개월 이내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에서 LTV 40%가 나오게 된다. 또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는 수요는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의무 조건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40% LTV로 축소되지만 지금 대출 한도는 6억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40%인데 현재는 6억 원, 그리고 이따 보시다시피 뭐 15억에서 24억 요 이내에서는 또 4억 원, 또 25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억 원, 이렇게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6억 원, 이거는 대부분 15억 이하 아파트는 다 이렇게 6억 원으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6억 원과 4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 한도가. 그리고 똑같이 최대 만기 30년 이내로 받게 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다만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이제 전환될 경우에는 똑같이 한도 6억 원 또는 뭐 40%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주택 최대 1억 원 한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게 된다. 다주택은 대출이 금지된 상황이죠. 다만 비규제 지역은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규제였다가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이제 완전히 한도가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대출이 엄청나게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전세대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소유권 이전에 대한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고요. 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원래 100%였다가 90% 그리고 지금은 현재 80%로 낮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보증 비율이 낮았다라는 얘기는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 총액을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전세대출이 2억 원까지밖에 나오지 않고 이걸 일원화시켰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규제 지역 내 3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거나 또는 반환해야만 합니다. 또는 규제 지역 내 3억 원이 초과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분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전세대출이 제한돼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초과되는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거나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대출 받는다? 안 나오죠. 다만 지금 모든 서울 전 지역은 토지로 지정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취급할 경우에도 추가주택 구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해야 되고 세대당 보증 건수는 한 건입니다. 원래는 비규제는 2건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 건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업자입니다. 주택 매매업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 저번에 97 이 공급 방안 대책에서 발표된 바 원래 다주택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 받은 대출로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대출을 아예 제한시켜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주택 매매업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업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는 이 수요층들도 마찬가지 LTV가 아니라 RTI라는 규제 정책으로 1.2배에서 1.5배 이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시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임대 소득이 발생이 되면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계 대출로 보지 않고 개인 사업자 대출로 봐서 LTV가 아니라 RTI라는 규제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1.2배가 아니라 1.5배로 늘어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고,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8%, 3주택은 12%죠. 기존의 비규제 지역 2주택까지는 8%였기 때문에 1주택자가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서울에 있는 지역 일대에 투자가 가능했어요. 기본 세율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주택자가 서울 전체 모든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으로 봐서 8%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어렵죠.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무조건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 중과를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데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굉장히 위험해지죠. 만약에 1주택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투자는 안 하고 서울에 토호제가 묶이니까 투자는 못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해서 2주택이 되고자 한다? 취득세 중과 또 양도세 중과 적용이 됩니다. 비과세가 안 돼요. 또 장특공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는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뭐 내년 5월 9일 이내에 오늘 사가지고 매도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도세 폭탄인데. 그래서 대부분 들어오기 어려운 상태다. 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해졌죠. 원래는 그냥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데, 그래서 무주택자도 실거주는 못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지역 일대, 뭐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지역 일대는 투자가 가능하죠. 무주택자도. 그냥 투자해서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니까 그냥 투자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무조건 거주 요건이 붙은다. 그래서 2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매력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분들뿐만 아니라 뭐 서울분들도 사실 매력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다. 또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된 주택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여태까지 다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다 받아왔었죠. 23년에 풀렸고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이젠 규제지역으로 전부 다 묶였기 때문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이미 없고요.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말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아니고 요거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전매에 대한 요건도 있죠. 지금은 1년이죠.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서울 지역 일대는 6개월. 뭐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제는 무조건 3년입니다. 3년. 수도권 전부 다 3년. 그래서 청약 당첨일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하다. 그 이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니까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그리고 오피스텔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1년간 전매 제한으로 규정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1년 전매 제한이 있게 됩니다. 소유권 등기일까지 1년, 그리고 아파트, 이런 주택들은 전부 다 3년입니다. 그래서 단타가 어려워졌다. 청약시장을 보게 돼도 2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을 하게 되죠. 또한 국민 민영주택 등의 1순위 작용 요건을 강화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가야 되고 세대주가 돼야 되고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야만 한다.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도 차등이 됩니다. 비규제 지역일 때는 우리가 가점제는 내 가점, 점수가 높아야지만 당첨될 확률이 높게요. 그래서 추첨제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 내에서도 85제곱미터 이하는 전부 다 가점제가 40% 이하였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다른데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전부 다 추첨제죠. 100%. 근데 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냐?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의 40%, 60에서 85제곱미터 이게 가장 핵심인데 가점제가 70%입니다. 이제 가점이 높지 않으면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려워졌다. 서울 수도권은.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가점제가 50% 수준이고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80%가 된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전부 다 됐기 때문에 80%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청약에서 추첨제 무주택자의 비율을 보게 되면 원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관계없이 추첨으로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젠 규제지역, 수도권, 이런 광역시 지역 일대에서는 75% 정도의 무주택 비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5%의 1주택 비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주택 이상은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무주택의 비중이 청약에 당첨되기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청약홈 활용, 이것도 의무로 차등이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청약홈에 활용하는 데 있어 1회만 가능한데 규제 지역 내에서는 2번 해야 됩니다.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규제 지역 내에서 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번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개인 얘기는 아닙니다. 분양 공고하는 업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있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7년이 넘어가야지만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한번 당첨이 됐는데 일반 분양에 또 10년 안에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부적격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는데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는 1년 동안 제한이 된다. 또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1주택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적용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 양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예외 요건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서도 5년 거주, 10년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양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죠.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일까지 3년 이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또 풀리게 됩니다. 또 사업 시행 인가에서부터 우리 착공 때까지 3년 이내에 되지 못하면 또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고요. 착공에서부터 준공 3년 이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일시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간들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또 정비사업 단지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예 양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될 수 있더라. 또 정비사업 분양하는 데 있어 재당첨 제한 5년이 있죠. 정비사업 조합원인데 또 다른 정비사업 투기관리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에 지정된 주택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재당첨 제한 5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원래 신고만 해도 될 것들을 이제는 증빙자료와 입주계획 신고까지도 도맡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25개 자치구, 서울 자치구 전부 다 지정을 했고요. 경기도도 앞서서 규제지역까지 선정된 12개 지역, 이 지역도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했습니다. 다만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이 연립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다세대, 일반 빌라들, 이런 빌라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단지 안에 이 다세대 주택이 포함되면 이 다세대 주택도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서울에 아파트 단지 내에 다세대 주택이 있는 경우 거의 없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기도나 이런 지역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조건들까지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25년 10월 20일에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내년 12월 31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 토지가 묶여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집값 대세하락장의 가장 핵심이 이 토지가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의 트리거는 이 토지가 다시 재생산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15일 공고가 되고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돼서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2년 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제, 이 비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TV 기존의 70%인데 토제로 묶여있는 40%로 축소된다. 비주택 담보대출. 그리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국토부 장관 기존에 지정한 토제 구역과 별도로 이번에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서울 전체 전부 다 묶였고 토제로 투자가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핵심적 일대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로 갈 수 있는 모든 지역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다 묶어버렸다. 이러면
투자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완전히 그냥 절벽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투자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거품이 꺼지게 된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받아줄 수요가 있으니까 호가를 자꾸 높이게 된 건데 받아줄 수요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토제가 묶여서 투자자는 아예 못 들어오고 실수요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LTV 대출 한도가 완전히 축소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기존에 대출한도 6억이었습니다. 그죠? 수도권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6억이었는데 최대 한도가 이제는 15억이 초과되고 25억 이하는 4억 원으로 대출이 더 축소됐고요. 25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억 원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현금 30억이 있어요. 그럼 30억이면 예를 들면 60억짜리 아파트를 5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고소득층들이 30억 대출받아 60억짜리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2억짜리 아파트를 봐야 되는데 강남에 32억짜리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떤 아파트를 보게 될까요? 당연히 하급지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실수요 입장에선 강남의 최상급지 아파트를 봤던 수요인데 그분들이 실거주 목적인데 아예 그 입지가 다른 지역으로 아예 전환시켜서 다른 동네 가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본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의 규제가 되면 좀 더 다른 지역으로 하급지더라도 좀 선회해서 갈 수는 있지만 실수요층들은 자녀가 있고 가족, 생활, 그리고 또 직장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그런 동네, 그런 지역들을 봤는데 그런 지역들을 그냥 제외하고 완전히 하급지로 내려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가 어려워졌다. 20억만 있어도 대출 20억이 나와서 40억짜리 강남 아파트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2억밖에 안 나 22억짜리 아파트를 봐야만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5억이 초과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장 지금 타격을 받는 금액대는 25억이 초과된 아파트들. 이게 굉장히 타격을 받고요. 또한 15억이 초과되고 25억 이하 아파트도 LTV 40%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6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죠? 15억에 40% 적용해도 6억이죠. 그래서 6억까지가 이제 캡이었는데 2억 원이 더 차감된 겁니다. 그래서 15억에서 25억 이하 아파트도 마찬가지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된다. 1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 한도기 6억이죠. 6억. 그대로 6억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위안받을 수 있는 금액대는 15억 이하 아파트인데 아마 한 10억 이하 아파트들이 그나마 좀 이런 규제에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40%죠. 원래 70%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를 받던 수요는 원래 7억까지 대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출 한도 6억밖에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차감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근데 대출 6억이 이게 최대 한도지만 LTV가 또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10억에 40%면 4억이죠. 따라서 LTV와 기존에 있던 대출 한도 6억 중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4억으로 됩니다. 4억. 그래서 원래는 7억까지 나왔던 대출이 4억까지 축소되게 된 거죠. 따라서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생애 최초자는 7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위안받을 수. 그러면 10억짜리는 70%가 나오니까 7억까지 되지만 대출한도 최대치가 6억이니까 그대로 6억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무주택과 1주택은 규제에 적용받는 수요층들이지만 15억 이하 생애 최초자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이 없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행 시기는 10월 16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토호제로 지정돼서 투자자는 아예 못 들어가고요. 또 스텔스 금리에 대한 부분, 이것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텔스 금리를 1.5%, 이걸 3%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대출 받을 때 순수 고정형 금리가 있고요. 순수 변동형 금리가 있고, 또 혼합형과 주기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예를 들면 5년 동안 고정금리 또는 뭐 3년 동안 고정금리, 그 이후에 변동금리, 이걸 혼합형이라고 하고요.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개월마다 책정되는 금리로 금리가 계속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1년 뭐 이렇게 형식으로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혼합형 주기형도 대부분 혼합형은 3년, 5년짜리를 고정형으로 받고 그 이후에 변동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스텔스 금리를 100% 받게 됩니다. 주기형도 보통 6개월, 1년짜리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100%를 받게 되고, 순수 고정만 스텔스 금리에 제외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중을 보게 되면 순수 고정형은 정책 대출을 제외하고 그냥 개인들이 은행권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가계대출을 봤을 때 고정금리는 거의 한 1에서 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수 고정은. 변동금리가 보통 한 70%, 그 정도 수치가 되고요. 혼합형이 한 20%대, 주기형이 한 1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형이 가장 많은데, 변동형은 이 고정금리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 스텔스 금리를 적용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대출까지 포함하면 고정금리가 뭐 한 30%로 높아지지만 대부분 정책대출을 받지 않죠. 그냥 은행권에서 기본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순수 고정형 1에서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대출을 받는 수요는 이런 스텔스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자, 이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스 DSR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연봉 1억의 차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담대를 금리 4%에 30년 만기로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연봉 1억에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 달에 납부해야 될 최대치의 월 상환액은 1억에 40%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은 12달로 나누게 되면 333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33만 원어치의 대출 한도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DSR이죠. 자, 근데 여기에 기존 부채가 있대요. 우리 보통 기타 대출 많이 있잖아요. 신용대출 및 여러 대출들이 있죠. 그런 대출에 한 달에 상환하는 금액도 50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 모든 가게에는 다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은 기타 대출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333만 원 정도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기타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액은 283만 원어치의 한도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금리가 4%지만, 그래서 대출 이자 상환할 땐 4%로 상환하지만 대출 한도를 정할 때는요, 이 금리 4%에 가상금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1.5%를 적용해서 총 5.5%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5%니까 한 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치가 283만 원입니다. 기타 대출까지 차감한 금액이. 그래서 5.5%로 적용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4억 9,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이게 스텔스 DSR 가상금리를 적용한 대출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상금리 1.5%를 3%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 심사금리가 얼마입니까? 금리 4%에서 가상금리 3%니까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금리는 7%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7%로 적용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까지 나오냐면 4억 2,6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자, 따라서 기존에 4억 9,900까지 나왔던 대출 한도가 이제는 가상금리를 상향 조정했더니 4억 2,600만 원까지밖에 나오지 못해서 약 15% 정도 한도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담대를 받는 수요층들 또한 마찬가지 이젠 대출 한도가 축소되게 되는 거고, 연봉이 높지 않는 수요는 어때요?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뭐 LTV가 아무리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스텔스 DSR 포함한 DSR을 계산하면 대출 한도가 완전히 축소될 수 있게 된다. 특히 뭐 10억 이하 아파트들 생애 최초로 받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텔스 DSR 3단계 요거 적용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대출 한도가 6억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돼서 여러분들의 한도가 완전히 축소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전세 대출에 대한 DSR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자세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왜 DSR의 이자 상환분은 어떤 얘기냐? 이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이자분에 대한 DSR을 적용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1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입니다.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인데 그러면 본인은 임대로 살고 있겠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투자자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인의 살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살 집을 매매하고자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2주택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신규주택으로 취득하고 기존에 투자했던 집을 비과세 받고 처분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한 규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1주택인데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또 다시 투자를 해서 2주택이 되고자 하는 수요. 이런 수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 대출이 2억 원으로 한도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받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수요가 있어서 이거는 97 대책에서 규제를 했었고 이번에는 투자자인데 본인은 전세 살고 이제 새로운 집을 본인이 들어가고자 입주하고자 하는 거주하고자 하는 집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아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봉 1억의 차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본인은 전세 살고 있는 차주인데 전세 대출은 3.5%로 이자를 내면서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 집을 찾아서 매매를 했는데 주택담보대출 4%에 30년 만기로 이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봉 1억에 DSR 40%니까 4천만 원.
그리고 12달 나누면 한 달에 내가 최대치 월 상환액을 333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죠. 기존에 기타 대출이 있는데 기타 대출이 50만 원 납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33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하면 월 상환액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런데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분? 3.5%에 대한 이자분이 요 기타 대출과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종전에는 이 전세 대출 이자가 DSR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1.5%의 스틸스 DSR이 주담대 4%로 적용을 해서 원래 심사를 받는 금리로 5.5%를 책정했고, 기타 대출로 한 달에 원리금을 50만 원 내고 있기 때문에 총 금액 333만 원 중에 50만 원을 차감한 월 상환액이 283만 원 어치의 대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게 4억 9,900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서서도.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건 뭐냐면 가상금리를 1.5에서 3%로 바꾼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담대 4%에 가상금리 3%니까 심사금리가 7%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존에는 기타 대출만 원리금이 포함되었었는데 이제는 전세대출 3.5%를 받은 그 이자분도 함께 포함되더라. 따라서 전세대출 2억을 받았다면 2억의 3.5% 수준이라고 한다면 58만 3천 원에 대한 이자, 전세대출 이자도 요 기타 대출과 포함돼서 108만 3천 원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333만 원이 대출한도 내가 한 달에 납부해야 될 최대치였는데 요 108만 3천 원에 기타 대출 원리금 플러스 전세대출 이자까지 포함 이거 차감한 금액이 225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된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상환해야 될 최대치의 금액은 225만 원이 됐다. 333만 원이 아니라. 그럼 얼마예요? 대출 한도 가하는 금액이 3억 3,800만 원으로 기존의 4억 9,900보다 훨씬 축소된 거죠. 한도가 약 32.3% 정도 축소되게 되더라. 따라서 1주택자인데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제는 어려워졌다. 아예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기존에 있는 종전주택도 처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6개월 이내 처분하고 6개월 이내 전입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대출이 나오게 된다. 근데 종전에 있는 주택이 팔릴까요? 거래가 완전히 절벽,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렵겠죠, 처분하기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10월 15일 대책 이후부터는 이제 전세대출 2억, 이게 이제 97 대책 이후부터 이제 전세대출 2억으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97 대책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전세대출을 받아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SGI에 전세대출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5억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1주택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분도 마찬가지. 이런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3%의 가상금리, 심사금리 7%를 적용받는데 기타 대출 플러스 전세 대출 이자가 합산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엔 2억에 3.5%였는데 5억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5억에 3.5%를 적용받게 되면 약 145만 8천 원의 전세대출 이자까지 포함해서 195만 8천 원까지 늘어나게 된 거다. 그러면 원래 333만 원이 한 달에 최대치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이었는데 이게 137만 5천 원으로 완전히 축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700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
약 거의 3억 원 정도가 축소되게 된 겁니다. 한도가 약 58.5% 정도 축소되게 된 거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가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도가 안 나오니까. 한도가.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LTV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15억 이하는 대출 한도 최대치 6억까지 나오고 생애 최초자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러한 스트레스 DSR 계산에 있어서 한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앞서서 얘기했던 1주택자,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이제 그것도 막혔죠. 또는 본인이 살 집을 찾아서 매매하려거나 그런 것도 이젠 불가능하게 됐다. 자, 그리고 은행권에 대한 규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조기 시행하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건 은행권들에 대한 규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규제입니다. 이미 이런 규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한도가 총량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는 수순으로 내년에 돌입된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이 15%인데 20%로 상향 조정할 거다. 26년 1월 1일부터. 이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을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대출에 대한 총량이 축소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은행권들은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대출 원금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이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은행권들의 자기 자본금이 있습니다. 이걸 1,000억으로 규정하고 은행권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 금액들,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 보통 각각 다 다르지만 한 12에서 14% 수준에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로 정리했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 자산 대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위험 자산이라는 건 또 뭐냐? 이런 부동산 아니면 주식 또는 기업 이런 대출을 위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위험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15%로 지금 현행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 비율 13%에 위험 가중치 15%를 적용하고 자기 자본금 1,000억에 적용하게 되면 위험 가중치 15% 적용할 때 주택담보대출 총 대출에 대한 원금 한도는 5조 1,280억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5%인 20%까지만 올려도요, 어떻게 되냐면 3조 8,460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자, 따라서 3조 8,460억, 약 대출 총량은 25% 정도 감소된 수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높였더니 대출 해줘야 되는 이 한도가 축소된 겁니다. 축소. 그러면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럼 내년에 가뜩이나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있는데 이것까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자, 기존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요, 은행권들은 재량상 막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래도 암암리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젠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왜요? 이거는 은행권들, 금융권들을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계대출 총량도 관리가 되지만 위험 가중치가 높아져서 총 대출의 원금 한도도 축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축소되죠.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거나, 그죠? 대출을 해주더라도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든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10억 원 이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라고 한다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이 유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동산의 자금, 대출이 아니라 이런 기업 활동, 생산성이 있는 곳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아닌 자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은근 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줄여야만 하고, 또 국채 발행, 부채를 줄여야만 하는데 지금 그러기가 어렵죠. 확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세 수입을 늘려야만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만 할 거다.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특례 혜택들 조기 종료가 되고 원상태로 돌아가면 또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시장 장세가 이래도 뭐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규제하는 정책까지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땐 뭐 예를 들면 뭐 종부세 중과 뭐 이런 제도는 나오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이런 시행령 개정 또는 여러 가지 특례 혜택 종료를 통해 이런 국세 수입을 좀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번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세금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을 하겠다. 굉장히 강력한 내용인데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 국세청 간 정보 공유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암암리에 했던 모든 것들이 정보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을 하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그 대상으로 기획조사 및 수사 의뢰를 했다. 정부처에 수사 의뢰를 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단 한 건의 거래 띄우기가, 그죠? 거래 취소가 엄청난 신고가 경신을 만들어서 거품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단 한 건의 그런 거래들이 굉장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는 거다. 총 1월부터 8월까지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에 이상 거래 한 123건 정도 추출을 했다. 그래서 거래 후 해제 방식으로 의심되는 건수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세청은 서울 한강 인접적 초고가주택 30억 이상 전수 검증을 하고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도 강화된 기준으로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이거 말고도 20억 이상 아파트 신고가들은 전부 다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시세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검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증빙 자료 이거 전부 다 이제 제출해야만 합니다. 서울 규제 지역, 서울 전체, 그리고 아까 경기도 12개 지역 일대는 이제 주택 구입할 때 증빙 자료 다 내야만 하고요.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과세 정보 활용을 추진하겠다. 이거 정말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하겠다.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건 사업자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주택으로 구입하는 목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이거 다 걸리게 생겼습니다. 경찰청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 시장 과열로 인한 불법행위 확산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범정부적으로 결집해서 대응하겠다.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감독원 같은 거대한 기관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본시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도 엄정히 관리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신속하게 빠르게 이행하겠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린 시간을 좀 가져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대책에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항상 제가 드리는 이 부동산 강의 영상들이 현재 현황에 대한 강의가 아니죠. 앞으로 올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을 토대로 한 강의 영상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시점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전목적으로 다양하게 접하고 분석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